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판스프링도 있고 뭐 서스펜션도 있고 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 그 신데렐라 타고 다니는 마차는 다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거기에 엔진만 얹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자동차란 물건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있었던 것이 뭐 하나 추가되면서 나온 게 자동차인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에서 석탄으로 데워가지고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신에 원자력, 핵분열을 통해 가지고 나온 에너지로 증기를 만들자. 뭐 요것만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자력이라는 거는 고밀도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라늄 1g이 에너지를 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해보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숫자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뭐 그 1교시에 그 박석순 교수님 강의 들으셨는데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나 될까요? 분명히 나왔던 얘기거든요. 0.04. 맞습니다. 0.04. 근데 일반인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한 20% 정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3%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0.04%면 퍼센트 떼고 나면 만분의 4거든요. 만분의 4. 그거 줄이겠다고 그 많은 돈을 쓰고 뭐 태양광하고 하겠다는 거죠. 근데 1g이 석탄 3톤이다 그러면 그냥 1g이다 생각하는데 이 핸드폰 무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요게 대충 한 300g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300분의 1 정도의 무게가 석탄 3톤 그리고 석유 9드럼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원자력 얘기하면은 사용 해결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물어봐요. 근데 1g이 들어갔는데 10g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1g 들어갔으면 사용 해결료도 1g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폐기물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이 작은 나라에는 원자력이 굉장히 잘 맞는 에너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포감이 많이 있는데 실은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곤 했는데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할 때 하루에 막 500톤씩 방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올림픽 수영장 규격이 50m, 25m, 깊이 2m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수영장 하나면은 2,500톤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에서 하루에 방류하는 양이 올림픽 수영장의 한 5분의 1 정도를 방류한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고 이제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제주도에 놀러 가셨다 생각하시고 카페에서 제주도 바다를 탁 쳐다보시면서 물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그 500톤이 얼마인지 이제 감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방사성 미미하다. 자연계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 희석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뭐 밥도 굶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제 나라마다 이제 그 전력의 가격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전기는 킬로와트 C를 만들어내는데 한 52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재생에너지는 한 27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들어갑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뭐 다 한 5배 들어갑니다. 근데 5배라는 것도 그냥 5배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인데 생긴 것도 똑같고 맛도 똑같은데 옆에 친환경 짜장면이 있어요. 그게 4만 원이래요. 그게 5배입니다. 그죠? 뭐 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7만 원 나오더라. 근데 옆에 친환경 휘발유가 있는데 한 번 채우는데 35만 원이더라.
그게 5배입니다. 그거를 쓰자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이고, 또 그건 뭐 내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니까 쓰자는 것도 더 이상해요. 그것도 다 내 돈인데. 그래서 그 가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해오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면 잠수함이 남해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유조선이 오면 딱 쏩니다. 기름이 못 들어오면 이제 마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쟁 나면은 작전 계획에 따르면 그 유조선은 한 3배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108일치를 비축을 합니다. 석 달치 정도 되는 거죠. 108일치 정도를 비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는 50일치 정도를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석탄은 2주치를 비축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한 3년치 비축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뭐 사용 해결료는 뭐 굉장히 뭐 다급한 문제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관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내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 내에는 찾아놔야죠. 근데 뭐 아주 시급한 문제처럼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뭐 우리 체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저는 원자력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하고 난 다음과 원전 수출하기 전의 대접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원전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국제기구를 나가든지 어디 가서 발표하든지 그러면 아주 대접이 틀려요. 네. 그래서 이걸 국격 기술이라고 그러죠. 나라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술 2가지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우주 기술하고 원자력 기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이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원자력 기술과 우주 기술.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하고도 협상도 하고 하는 게 결국은 품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기술은 약간 국격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잠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 박석순 교수님께서 다 커버하신 분야인데, 이게 기후 이제 평균 온도라고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이 그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 제목이죠. 그게 뭔지 알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2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축입니다. 가로축은 뭐고 세로축은 뭐냐. 근데 가로축 보시면은 연도 나오죠. 1860년부터 2020년까지. 세로축 보시면 온도가 나오는데 1.8도죠. 마이너스 0.8에서부터 1까지. 그러니까 기후온난화라는 게 10도씩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0년 동안 1.8도 이제 올라간 거죠. 물론 온난화 기계 1.8도가 작은 거냐? 이건 아니죠. 우리 34도랑 35.8도 큰 차이인 거니까 뭐 작은 건 아니지만 또 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축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축을 안 보고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술 작품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다음 그래프도 뭐 보신 그래프입니다. 아까 박석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키스틱 그래프죠. 하키스틱 그래프.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세로축이 0에서부터 400까지 그려 있는 게 아니고 280에서부터 400까지 그려 있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0에서부터 400.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 겁주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하키스틱 모델을 좀 더 긴 기간 동안에 했는데, 지금 뭐 만 년 전 이렇게 되는데, 이전에도 이산화탄소가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늘어나는 건 뭐 비교적 최근 200년간의 얘기인 거죠. 저는 이제 요 맨 왼쪽에 있는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을 이걸 2002년 무렵에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비언 롬버그라고, 원래 환경운동 하시다 그분이 이거 아닌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다행히 한국말로 번역도 돼 있고 원본도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2003년경에 해가지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한 800페이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줄쳐가면서 다 읽었던 책입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한 책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이 또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뭐 이런 책도 쓰시고, 지금 요거 그 박석순 교수님 소개받아서 쓴 종말론적 환경주의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환경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각도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은 이게 1990년대 후반 유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아, 환경적 비관론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안 알려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 주류 환경 운동은 이제 유럽의 1990년대 이전의 생각들이 연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좀 말씀드리면, 그 에너지 트릴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딜레마라는 거는 레마가 두 개인 거죠. 공리가 옳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딜레마인데, 트릴레마 이제 세 개인 겁니다. 에너지에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세 가지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거냐, 근데 끊어지지 않을 거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쌓아야 된다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거는 안정적이어야 된다,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싸면 좋다, 그리고 환경이 세 번째,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니다, 환경이 첫 번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끊어져도 좋다라는 거죠. 끊어져도 좋다라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전력 수급 계획은 그 기조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끊어져도 좋다.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33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선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가격은 좀 좋은 쪽이고, 안보라든지 환경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을 95%를 합니다. 95% 이상이죠. 그게 대충 이제 1,400억 불에서부터 뭐 한 많이는 2,000억 불까지 가는데, 이제 억불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정신줄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억 불 하면은 그 환율 1,400원 곱하고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3,000억 원어치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매일. 1,500억 불 되면 하루에 한 5,000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매일 수입해야지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요게 3대 수출 품목인데, 요거 수출해가지고 얻은 베니핏하고 우리 에너지 수입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대 주요 수출 품목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가지고 에너지 수입하고 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대충 석유 수출하는데 7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스 수입하는데 15%, 석탄이 10%, 그 다음에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되는 걸 수입해서 전기의 30% 이상을 공급하고, 또 발전소 짓는 데는 국산화가 95% 돼 있으니까 나가는 돈이 5%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도 95%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거고, 우리 땅에서 다 떨어지는 돈이고, 연료 수입하는 돈은 적게 들고 하니까, 이거는 준국산 에너지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들입니다. 26개 있는데 지금 요 까만 거 2개가 이제 폐로됐습니다. 하나는 고리 1호기. 요거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폐로됐고, 요 까만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폐로된 겁니다. 둘 다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한 40년은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아까운 일이죠. 이 전기요금이 요건 LCO, 평준화 발전 단가라는 건데, 요거는 석탄, 원자력 여기 비교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건설할 당시에 이자율하고 같이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기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이자율이 싸지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비싸지면 불리해지고,
또 이제 그 천연가스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환율 같으면은 원자력은 국산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해지고, 수입을 많이 하는 LNG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낮을 때 유리해지고, 뭐 그런 걸 다 비교해 가지고 봐도 어떤 형태로 비교해도 원자력이 가장 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배 정도 쌉니다. 여기 요 그래프는 이제 그 가로축은 발전원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거는 뭐냐면 요 파란색은 이산화탄소 직접 발생량이고요. 요 옥색은 이산화탄소 간접 발생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석탄과 가스는 총계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직접 발생분은 작지만, 그러니까 직접 발생분만 비교한다 그러면은 석탄을 폐지하고 가스로 넣는 게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 발생분까지 포함하면은 석탄이나 가스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탄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온실 효과가 30배 강한 가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채굴 과정에서, 운송 과정에서, 뭐 건설 과정에서 계속 누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 사실상 이산화탄소 효과는 석탄이나 가스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박석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는 마치 석탄보다 훨씬 좋은 것처럼 부각을 시켰죠.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 사줘야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린피스도 이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자력과 태양광, 뭐 풍력도 이제 그 직접 발생분과 간접 발생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라고 했고, 요것들을 어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오는 이산화탄소, 또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까지 다 합쳤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요 그래프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요거는 전 세계적인 값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전력 생산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시면 과거에 2017년 이전에는 원자력이 대충 60원, 80원, 120원, 뭐 재생에너지가 220원 요 정도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비슷한데 석탄이나 LNG는 거의 한 2배 됐죠. 지금 뭐 재생에너지,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장사를 해가지고 누가 돈을 가져갈 거냐, 뭐 이런 문제인데,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저기 재생에너지는 일단 비싸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급전불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전불응이 뭐냐면 발전소를 이제 떼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급전 지시를 내렸는데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눌렀는데 햇볕이 없어요. 눌렀는데 전기가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그럼 불응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급전 불응 설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력을 발전소 하나 단위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단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을 더 해야 되고, 수요가 줄면 그만큼을 줄여줘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전력 당국에서는 전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를 용이하게 해줘야지만 어떤 주파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 전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공급 사이드가 지금 흔들리는 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태양광 발전의 그 이용률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게 100% 쭉 가동했을 때 나와야 되는 전기, 그리고 실제로 나온 전기, 그걸 나눠본 건데 이용률이 대충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 설비를 100만큼 지으면 15만큼 나오고 85만큼은 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놀고 있는 기간도 전기가 필요하면 뭔가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백업 발전기를 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과 LNG 등은 세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해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들어가면 그만큼
그만 그 용량만큼을 LNG를 넣어놔야지 태양광이 안 돌아가는 동안에 LNG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의 11%를 넣겠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흔히 그러면 기존 에너지가 89고 재생에너지를 11 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no. 11이 안 돌아갈 때도 있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를 역시 100 짓고 재생에너지를 11을 더 지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햇볕이 있어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구름이 쓱 지나가면 갑자기 출력이 쭉 떨어지거든요. 또 바람도 일정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220V 60Hz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 규칙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망의 2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를 넘게 되면 만약에 25% 됐다. 그러면 5%를 잘라버립니다. 전력망에 태워주질 않아요. 왜냐면 그걸 20%가 넘어서는 순간에 220V 60Hz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규정이 60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Hz입니다. 그러니까 59.9보다 낮아지거나 60.1보다 헤르츠가 높아지면 이건 페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전기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어떤 첨단 산업을 할 수 없는 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20%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저 케이블이라는 약간 특수 여건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제주도는 80%까지 30%까지 재생에너지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제주도는 풍력 태양광이 많습니다. 근데 여름에 주로 이제 냉방부하, 그 다음에 이제 양어장 이런 데서 이제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여름에 이제 전력 수요가 많은데 문제는 제주도는 여름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풍력 설비가 놀고 그 나머지 설비들을 총 가동해가지고 전력을 공급을 하고 11월 달이 되면 이제 전력 수요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때 나오는 풍력은 30%를 넘습니다. 그래서 넘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그게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풍력을 더 줘야 되나요? 짓지 말아야 되나요?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엔 어차피 안 나오고 저도 겨울에는 나와도 잘라버리는 풍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장은 대생에너지 전기를 100% 가동을 해가지고 이번엔 육지로 전기를 팔겠다. 전력시장 규칙에서 3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태양광 발전 패널을 깔기 전에 어디다 깔까 요거 결정할 때 쓰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빨갛게 나온 부분은 햇볕이 좋은 곳이고 이렇게 퍼렇게 나오는 것은 햇볕이 나쁜 곳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볼 때 축을 꼭 보라 그러셨죠.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제일 높은 데가 1600입니다. 근데 여기 캘리포니아는 뭐 2800이죠. 그러니까 1600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기 누런 데입니다. 누런 데. 그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1600이 맨 좌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라색 별 그려놓은 자리가 있는데 보라색 별 그려놓은 자리가 태양광 자원이 비슷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야 너희는 왜 그런 저기 좋은 데다 태양광 갖다 놔야 되지 않냐. 근데 햇볕이 없는 곳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의 절반밖에 전기가 안 나옵니다. 네. 다음은 풍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 제일 좋은 곳이 영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절반이면 풍력 발전은 세제곱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풍력은 똑같은 풍력 발전기를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보다 8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햇볕 좋은데 풍력 좋은데 갖다 놓은 재생에너지는 좋은 거고 안 좋은데 갖다 놓은 게 나쁜 거죠. 네.
뭐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우리 전력 분야에서 원자력이 한 30% 차지하고 뭐 재생에너지가 뭐 전력 양으로 쳤을 때 한 5%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한 35% 정도가 무탄소 전원인 거고요. 그럼 65%는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부분도 이제 100% 무탄소가 아닌 겁니다. 65%는 이산화탄소를 내는 거니까. 근데 이것보다 4배 정도가 우리가 화석연료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무탄소 전원의 비율이 한 20% 내외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산화탄소를 제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60%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원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 화석연료 직접 떼는 것도 다 무탄소 전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원자력으로만 다 한다. 그러면 지금 원자력이 한 25기 있다고 치고 30% 정도 커버하고 있다고 치면 60% 더 커버하려고 그러면 50기 더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 합치면 75기 되는데 그거에 한 4배 되니까 한 300기, 한 350기 원전 더 지으면 무탄소 전원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걸 만약에 솔라 패널로 깐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다 깔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죠. 그리고 뭐 탄소 중립한다는 게 이산화탄소는 배출은 줄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숲은 늘리고 해가지고 이제 제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의 정의인데 그 유튜브에 2050 탄소 중립 해갖고 이제 KBS 뭐 정범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2050 문재인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 계획 나왔을 때 그 위원장이었던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토론하는 게 나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탄소 중립 계획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두 번째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근데 추산을 안 해봤다. 그래서 제가 추산을 해봤다. 한 2경원 들어가더라. 인구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2억 원씩 부담하면 된다. 5인 가족이면 10억 원 내면은 탄소 중립 된다. 이건 정부 계획 아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 좋아요. 뭐 정말로 기후 온난화를 믿는다면 좋아요. 근데 그 원칙이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좀 이상하다. 저도 이제 공무원 해봤지만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이 원칙은 이런 게 들어가요. 현존하는 기술 사용, 사회적 비용 최소화, 뭐 이런 게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계획이지. 여기 정의 막 이런 거 들어가고 포용 이런 거 들어가면 좀 왼쪽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갖고 이거 계획 원칙서부터 좀 이상하다 했는데 내용 보니까 동북아 그리드를 만들자. 이게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력망을 연결해가지고 부족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얻어 쓰고 남으면 주겠다 하는 건데 중국은 뭐 관광객도 끊고 막 이러는 나라인데 거기다 에너지 목줄을 매는 계획은 이거는 안보랑 관련된 계획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태양광을 700테라와트-아워를 건설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EU 전체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보면은 이제 선택적 동향 수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대한민국은 딱 모든 거는 딱 셋으로 구분돼요.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네. 이제 뭐든지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이겁니다. 보고 자료는 이제 조금 더 똑똑하면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네. 조금 더 똑똑하면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소요 비용. 뭐 좀 딱 공식이 빠네요. 공무원 뭐 1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황을 설명할 때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집어넣죠. 편리한 것만. 그러니까 선택적인 동향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송도 UNFCC에서 뭐 기후온난화를 1.5도 이하로 만들자. 이런 얘기는 편리하니까 넣지만 2018년도 IPCC에서도 원자력 확대하자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쏙 빼고 바이든 정책에서도 뭐 기후변화 대처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첨단 원자력을 전개하겠다 이런 얘기 쏙 빼고 그 다음에 이제 EU도 그 원전을 그 텍소노미에다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우리나라는 뺐다 이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문제는 요즘 정부 계획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획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요 비용을 추산하지 않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용을 추산하지 않는 계획을 이념적이라고 그러죠. 이념적. 우리의 소원 통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념처럼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18세 이상, 그러니까 정기요금 한 번도 안 내본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탄소 중립 계획이 어려운 이유는 유럽 국가나 선진 국가들은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늘지 않고 있는 걸 줄이는 건 가능한 일인데 우린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늘고 있거든요. 이거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를 계획했다는 거는 꽤 무식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태양광 보시면 EU 전체가 300기가와트 늘리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 2배쯤 되는 480기가와트 늘리겠다는 거고 국가 수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도저히 안 되는 계획을 탄소 중립 계획 2050 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때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중립 위원장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 자리에. 네. 에너지 안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석유는 108일, LNG는 48일 비축하고 있는데 원자력은 지금 18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3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원자로에 있는 해결료는 20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하는데 다 빼고 다 넣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빼고 3분의 1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넣은 해결료가 20개월씩 3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는 18개월치지만 이미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양, 장전된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그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요걸 캘리포니아 덕커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덕커브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전력 수요인데, 이제 해가 뜨면은 전력 수요가 줄어듭니다. 전력 수요가. 그리고 이제 그 해가 질 때쯤에 전력 수요가 막 늘어납니다. 이게 왜 발생되는 일이냐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송전망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요지에 붙어 있어요. 집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면 많이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집계가 잡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걸 먼저 쓰고 이제 수전을 적게 받으니까 수요가 줄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태양광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제 태양광 발전을 못하니까 다 한전으로부터 다 전기를 공급받으니까 갑자기 전력 수요가 확 늘어납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인데 여기 이제 해마다 태양광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배가 점점 부르는 거죠. 점점. 그랬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은 뭐 전기가 절약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 발전하는 동안에 발전 못할 때 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발전소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돈을 못 버는 발전소죠. 그리고 그 발전소가 요 굉장히 1시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전력을 0에서부터 100까지 쫙 끌어올리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쓰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죠.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거는
수요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그죠? 수요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동안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전력 수요를 공급하는 계획을 왜 수립해야 되냐면요. 다른 에너지는 필요하면 사오면 됩니다. 석유 부족하다, 사오면 됩니다. 가스 부족하다, 사오면 됩니다. 전기 부족하다 이러면 발전소를 짓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발전소는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지어놓지 않으면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더 수입해 오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은 항상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세워놓고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뭐 공급하는 방식은 이제 수요가 얼마냐, 지금 앞으로 전력 수요가 얼마로 늘어날 건가 이걸 예측을 합니다. 예측할 때는 주로 이제 GDP, 인구 증가율, 가전제품의 교체 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수요가 얼마냐 이런 걸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설비는 얼마큼인가 보고 그 차이만큼을 언제 어느 발전소로 넣을 거냐 뭐 하는 것들을 세우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이게 주먹국으로 막 수립하는 것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 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으로 시간이고 세로축으로 전력 수요인데, 요 이제 1년에도 전력 수요가 낮은 때가 있고 높은 때가 있고 들쭉날쭉하죠. 근데 요거를 세로로 쭉쭉쭉쭉 잘라놓은 게 요 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 막대기는 왼쪽, 짧은 막대기는 오른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그림이 돼요. 요 그림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전력 수요로 얼마만큼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하 지속 곡선, 그리고 로드 듀어레이션 커브라고 부릅니다.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곡선은 발전소별 가격입니다. 이제 요 곡선은 석탄 발전소의 곡선이고, 요 곡선은 원자력 발전소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 가로축은 이제 그 사용량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놓고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아도 요만큼의 전기를 써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는군요. 예. 이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 오른쪽에 페이지. 네. 제가 서늘하게, 요 곡선은 원자력 곡선이고, 요 곡선은 이제 석탄 곡선입니다. 전혀 안 떼도 요만큼은 내야 되고, 100% 떼면은 전기값이 요만큼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냐면 이제 지을 때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떼면 연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은 석탄보다 건설 비용이 들어가니까 더 크니까 비용이 높습니다. 근데 연료 비용이 싸니까 이제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요게 딱 만나는 자리는 내가 만약에 요만큼만 전력을 쓸 거라 그러면 원자력을 쓰든 석탄을 쓰든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더 쓸 거다 그러면 원자력 쓰는 게 싸고, 적게 쓸 거다 그러면 아까 LCO에는 석탄이 더 비쌌지만 적게 쓸 거다 그러면 석탄이 쌉니다. 그죠? 똑같은 커브를 이 석탄과 가스를 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딱 합치면, 우리나라에는 원자력이 얼만큼 있어야 되겠구나, 석탄이 얼만큼 있어야 되겠구나, 가스가 얼만큼 있어야 되겠구나가 그냥 수치로 나와요. 수치로. 이걸 가지고 뭘 더 넣고 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자규적인 거고요.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그 중간에 질문이 있는데, 네. 태양광 같은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발전 가동이 안 될 때 저장 같은 거는 전혀 안 돼요. 저장할 수 있죠. 배터리로. 그런데 아까 제가 이경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 1경 5천이 아마 배터리 가격입니다. 예, 배터리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의 ESS 같은 게 그 ES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발전소 가격보다 배터리 가격이 더 비쌉니다. 예.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은 안정적 공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요거였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바꿨어요. 안전하고 깨끗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전은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안전을 누가 판단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고요. 깨끗, 이것도 누가 판단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깨끗은 제가 볼 땐 환경부에서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기후부 장관님이 안전하면 원자력 해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료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이 안전하다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개인은 난 그래도 못 믿겠다 할 수 있지만 강요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하다 허가 줬다 그러면 믿어야지 난 그래도 못 믿겠다 이건 강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막 바꿔내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28 이런 데서는 이제 원자력 재생에너지 뭐 다 늘리자 이런 얘기 했는데 아까 박석순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컵회의 가 보면은 뭐 비행기 타고 몇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무지하게 많다. 예. 그리고 근데 더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원자력 공급을 하고 싶어서 뭐 자문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는데 아프리카의 전력 공급량이 대충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자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네. 물론 뭐 상류층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대부분 집에 전기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기 보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 생기면은 전기 보급률을 높여야 될까요?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될까요? 이제 컵회의에 다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온난화를 믿진 않지만 언론과 정치인이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한다면 왜 원자력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빼느냐. 원자력은 거의 이산화탄소가 태양광 풍력보다도 적게 나오고 게다가 심지어 값도 싸고 폐기물도 안 나오고 제가 모를 만한 말씀만 몇 가지 드릴게요. TMI 2호기는 뭐 원자로 반 녹는 사고였지만 경남 윤기가 버텨줬기 때문에 방사선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 모르는 분이 많아요. 체르노빌 4호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5호기는 몰라도 1, 2, 3호기는 있었겠죠. 예? 그러면 체르노빌 4호기 사고 나가지고 방사선 유출되고 했는데 1, 2, 3호기는 뭐 하고 있었을까? 저기 구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가동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갔고 운전원이 들어갔고 보수 요원들이 다 들어가서 10년 넘게 가동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때 뭐 아무도 안 죽었죠. 방사선으로는. 근데 쓰나미로는 한 2만 명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쓰나미로 돌아가신 분은 기억을 못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기억을 해요. 이상하죠? 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옆에 오나가와 원전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진앙지로부터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오나가와 원전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뭐 나오냐면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쓸고 지나가니까 일단 집들이 없어졌습니다. 돌아갈 집들이 없어져가지고 주민들이 다 오나가와 원전 강당에 가서 대피했습니다. 구글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오나가와 원전 강당에서 대피했고 발전소장의 임무는 그분들 먹을 거 찾아다 주는 게 임무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에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난 이유는 방사선 때문보다도 집이 없는 겁니다. 쓰나미가 쓸고 가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자들이 쓴 책자들을 보면 주로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방사선으로 2만 명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죠. 쓰나미 2만 명, 방사선 빵명인데.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거 보시면 1테라와트시라는 전기를 만들었을 때 에너지별로 사망자가 몇 명이 되느냐. 근데 뭐더라고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500기 이상 가동됐고 지금 기억나는 사고가 3건인데 TMI 때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고 후쿠시마 때도 아무도 안 돌아가셨고 체르노빌 때는 43명 돌아가신 게 UN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나온 통계가 아니고 UN 통계는 43명입니다. 초기에 28명, 후기에 15명.
초기에 뭐 28명 뭐 화재 진압하러 가신 거죠. 요 제가 2017년에 정보음진입니다. 여기 그 서 데이비드 킹이라는 분이 영국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신 분인데 이분은 영국은 막 비웃는 거예요. 이분이 독일은 뭐 재생에너지 공급하는데 재생에너지 전기 안 나올 때는 갈탄 뗀다. 이산화탄소 나오지 않냐.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하는데 안 나올 때는 원자력으로 떼겠다. 그러니까 둘 다 이산화탄소 안 나오는 세트로 가겠다. 뭐 이게 이제 그 인터뷰 자료였는데 요거 딱 녹화해놓고 한 달 후에 대통령이 바뀌는 바람에 방영은 안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넷제로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하고 LNG를 또 백업으로 공급하고 엄청나게 비싼 ESS를 많이 공급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송도에서 열린 IPCC 회의에서도 하단에서 보시면 원자력을 현재보다 2050년에 150% 늘리는 거죠. 98 유지죠. 500% 468% 올리자라고 다 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한 탈원전을 했었던 겁니다. 그 R200 다 아시죠? R200. 제가 여기 R200에 대해서 안 들어봤을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원래 그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 이게 R200이었죠. 요거는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NGO가 이제 주장한 겁니다.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NGO가 주장한 건데 우리가 비난을 많이 했어요. 아니 너희는 수소도 인정 안 하고 원자력도 인정 안 하고 오로지 재생에너지만 늘리라 그러는데 그게 이산화탄소 줄이자는 계획이냐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계획이냐 이거 비판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코드랑은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업부 장관도 뭐 원자력 이산화탄소 안 나오지 않냐 이러면 그건 R200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국회에서도 대응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R200이 안 되면 그것이 무역할 때 안 팔아주고 하는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R200을 하는 나라는 R200이 안 하는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어떤 무역 장벽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요게 며칠 전에 더 클라이밋 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겁니다.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는 24/7 일주일 24시간 카본 프리 연합. 이게 뭐냐면 여기는 원자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R200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클라이밋 그룹도 R200도 하지만 원자력도 써라. 이산화탄소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R200 이미 지나간 얘기를 왜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편의상, 그죠? 이걸 맨 처음에 주장한 더 클라이밋 그룹이 R200 포기했습니다. 요즘 보시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지금 원자력 다 투자하잖아요. 그 투자한다는 뉴스를 볼 때 우리나라 기자들이 아무도 쟤네들은 원래 R200 한다는 애들 아니었나?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회사들이 지금 다 원자력 투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 서울시 공모작의 당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하철 환풍구에서 나오는 여기다가 풍력 발전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에너지를 하베스트 걷어내자. 그래서 이게 공모작에 당선이 돼서 제 기억에 MBC인가 하는 데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당선됐다. 그러니까 댓글들이 쫙 올라간 거죠. 이 공기가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니고 펌핑해서 나가는 건데 그 뒤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다는 놈이 어딨냐? 그러면 펌핑 파워가 더 들지 않냐? 근데 이게 당당하게 서울시 공모전 대상 작품이었어요. 그게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네. 지금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는 거 있죠. 여기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 다음에 테레비 보고 싶으면 페달 밟으면 전기 나오고 그죠? 여러분 댁에서 쓰는 전기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전체 전기에서 가정에서 쓰는 전기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 만들어낼 때 대부분의 전기가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로는 아니에요. 한 5%. 5%죠. 근데 그걸 과대 포장을 한 거죠. 제로로. 그럼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집을 이렇게 갖추면 전기 필요 없을 듯이 느껴지죠. 예, 제로 아닙니다. 5%. 예. 대부분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농약, 농작물 유통, 냉장 유통, 박스 뭐 이런데 대부분의 한 3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만드는 데 한 30% 들어가고요. 대부분 그런 데서 쓰이지 가정에서 쓰는 전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등 끄기 사실은 뭐 그닥 효과 없습니다. 핵융합 발전 최근에 어느 분이 가가지고 핵융합 발전 말씀하셨더라고요. 15년은 원전 건설은 15년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분이 30년 걸려도 안 될 핵융합을 해보려고 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요건 뭐냐면 지금 핵융합은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발전소로 나올기에는 한 30-40년 더 걸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연구개발의 작품이지 얘 때문에 다른 발전소 짓는 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30-40년 후에다 상용화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계획들이 뭐 전력 수급 계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부 계획에 전력 공급 계획에 들어가면 곤란한 거죠. 제가 이제 재생에너지 하는 분들하고 디베이트 하러 가보면은 태양광은 밤에 전기는 안 나오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달빛으로도 태양광이 나온다. 그래갖고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전기가 얼마나 나오겠냐. 빛이 작은데. 그래갖고 내가 그분이 그러길래 문과시죠? 그랬어요. 네. 달빛으로 가동되는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이제 청정 에너지인 거죠. 왜냐하면 수소는 산소랑 결합하면 H2O, 즉 수증기만 나오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수소가 청정이면 전기도 청정이죠. 그러니까 수소나 전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캐리어죠. 뭔가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듯이 석탄을 떼서 수소를 만든 거니까 그 캐리어는 당연히 깨끗한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기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안 내지만 만약에 석탄으로 발전해가지고 나온 전기로 전기 자동차를 돌린다 그러면은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냐면 메탄, CH4에서 탄소를 붙여서 CO2를 내보내고 그 수소를 띄워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려면 CO2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개질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수소는 사실 CO2 감축에 도움이 안 되는 수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원자력 발전을 해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수소만이 이산화탄소를 안 내는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H4에서 O2 붙여가지고 CO2 내뿜고 수소를 만들 거라면 그냥 CH4 그 천연가스 버스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됩니다. 굳이 수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또 보급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생에너지 전기 해가지고 남을 때 그 뒤에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쓰자 하는 건데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20% 미만인데 그게 남을 때면 한 5% 미만일 텐데
그럼 그 뒤에 있는 발전 설비는 95%는 놀고 5%만 가동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돈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바보 형제 떡 싸먹기 잘 아시죠? 그 좌판 들고 갔는데 형하고 동생이 떡 팔러 갔는데 형은 100원에 한 개 팔고 동생은 못 팔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집에 가서 형이 동생 떡 하나 사주죠. 100원 주고. 동생이 또 고맙다고 그 100원 주고 형 떡 하나 사주죠. 밤새도록. 예. 그겁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정책이 약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한동안 유체를 재배해서 그거에서 기름을 짜서 디젤이랑 섞어서 디젤을 아끼자. 이거 있었죠. 근데 과기부에서 투자 많이 했죠. 근데 그 비용이 안 맞습니다. 한때 제주도에서는 그래가지고 제주도가 유체 개발하기 좋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프로젝트를 뒀는데 제주도가 우리도 사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베트남 가가지고 재배해 갖고 와서 그걸 실어 갖고 와서 다시 짜가지고 그래갖고 배싹 포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계획들이 정부 자금으로도 막 나오고 지원금이 막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V2G라는 것도 있어요. Vehicle to Generator. 자동차를 발전기로 쓰자 이겁니다. V2G. 이름을 잘 줘요. 전기차 V2G. 이게 뭐냐면 아까 ESS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낮에 태양광으로 나온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딱 충전해 놨다가 해 떨어지면 자동차에 있는 전기로 전력망에다가 전기를 공급하자. 그럼 배터리 안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V2G입니다. Vehicle to Generator.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전기값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냐면 전기 수요가 있으면 제일 싼 것부터 공급합니다. 그리고 전기 수요가 작으면 싼 발전소 가동 비율이 높은 거고 전기 수요가 높으면 비싼 발전소 가동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낮에는 전기 수요가 많으니까 비싼 발전기 가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생산 가격이 높아집니다. 저녁 때는 전기 수요가 적으니까 싼 발전기만 가동됐으니까 전기가 싼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비쌀 때 충전했다가 너 쌀 때 팔아라. 이거죠. 그래서 숲을 없애고 태양광 까는 게 친환경이냐? 이건 뭐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 1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여름엔 못 쓰고 또 겨울에는 또 떼내야 되는데 계속 더 졌다. 이건 정말 국정감사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0년대 난장이 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때 60년대 인도의 인구가 2억이 넘어가지고 이제 우리 굶어 죽겠다 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작이 가능한 땅은 다 개간이 됐기 때문에 땅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멕시코에서 밀인데 키가 안 자라는 조그만 밀에다가 나달이 많이 달리는 걸 갖다 조합시켜가지고 난장이 밀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키가 큰 오리지널 밀에다가 하면은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나달이 많이 맺히면. 그래서 이제 난장이 밀을 개발했는데 얘가 대충 수확해보니까 6배가 나와요. 동일한 면적에서.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거 갖다 써라.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정신운동이 나옵니다. 신토부리. 그래가지고 이걸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뭐 세관 통과를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씨 심는 시기를 넘겨가지고 수입하게 한다든지 그래갖고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6배를 생산하고 나니까 이제 밀값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쟁력이 없는 경작지는 숲으로 돌아가고 이거 싫어합니다. 지금 뭐 이런 일들은 뭐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유기농 물 만드는 거 열심히 사 먹어요. 비싸게. 근데 저는 그냥 대충 먹고 살자 그러는데 유기농을 먹어요. 근데 이게 우리 동네 가게 보니까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주면 소출이 줄어들 텐데 그럼 땅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왜 친환경이냐? 더 많은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친인간일지 몰라도 근데 그게 왜 친환경이 난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거 했죠. 그리고 지금 친환경 유기농은 뭐 같은 말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친환경 아니거든요. 땅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친환경이죠? 로컬 솔루션의 글로벌 프로그램 적용. 요건 뭐냐면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을 먹고 싶다. 한수 있잖아요. 그럼 비싸게 내고 먹으면 되죠. 로컬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농약 치고 뭐 잔류농약 기준 얼마 이하인 거 사 드셔라. 나는 아예 안 친 거 먹겠다. 이거 되죠. 로컬 솔루션이죠. 더 비싼 돈 내고. 근데 이걸 갖다가 전체에 적용을 해요. 대한민국 전체를 유기농으로 해. 그러면 굶는 거죠. 로컬 솔루션을 글로벌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그 케이스가 스리랑카입니다. 네, 스리랑카가 이제 나라 망했죠.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요거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건데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했어요. 이산탄소 안 내겠다. 그래 놓고 해저 케이블로 육지의 전기를 갖다 써요. 네. 지금 이건 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컨대 철강 산업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내쫓아요. 그러면 그 철강 산업이 문 닫고 중국에다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요. 그럼 내쫓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주도는 온난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걸 보면서 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